이제 이종근 실장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슈 체크입니다. 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지금 이 이슈에서 주도권을 뺏겼다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슈를 되찾아가기 위해서 뭐든지 하자. 네. 그래서 저지른 게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예. 아마 시내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진대 날짜나 시간 댓글창에 고정해 주세요. 네, 계속하십시오. 네, 어저께 정말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에 두 군데를 다녔는데 전부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서울 그 시내 도심이 양대 노총이 그 총동원령을 내려서 몇십만이 모였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통에 그들의 시위는 노란봉투법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고성국 TV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총정리.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그들의 생각대로 통과가 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간단하게 그 세 가지가 지금 바뀌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노사관계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이 근로계약서를 쓴 당사자들입니다. 사장과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사장을 대신한 어떤 임원이 사용자라면 그 근로계약서를 쓴 그 회사에 속한 근로자였는데 지금 그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의 구조, 그러니까 근로 조건을 지배하는 사람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 근로자들도 바로 원청사와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설명드리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냐. 현대차와 기아차의 협력업체가 합쳐서 5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청업체가. 그러면 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까지 자신의 회사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하고 단체 교섭이나 임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5천 개 회사와 개별적으로 단체 협상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파업 범위입니다. 파업의 어떤 그 범위가 지금까지는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두 당사자가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근로조건이라고만 해서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공장을 이전을 합니다. 근데 노조가 그것을 못한다라고 파업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 불법 파업 조장법이요. 이게 이제 경제단체에서 계속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왔잖아요. 또 국회에서 이게 강행 처리된 직후에도 경제 6단체가 대통령 거부권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강행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또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법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제 질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런데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걸로 이 법은 끝나는 것이 빤히 보이잖아요. 저것들이 200석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이것들이 강행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민노총과 한노총이 파업을 벌이라는 겁니다. 총파업 투쟁을 벌이라는 거죠. 벌여라? 총선 전까지 계속 이것을 갖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라. 지금 민주당의 대주주잖아요, 민노총이. 그런데
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 총선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일단은 이 총파업을 통해서 네. 자신들의 어떤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 갖고 이 이슈를 크게 부각시켜 보자라는 네.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게 이슈가 국민들에게 이제 세세하게 전달이 되면 뭐 이런 거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을 찍을 양대 노총 표 말고는 오히려 중도층 국민들은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불어민주당 저거 큰일 나겠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총선의 이슈는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정권을 심판할 건가? 네. 아니면 야권의 독주를 심판할 건가? 네. 근데 정권 심판론의 어떤 가장 큰 게 독주, 독재, 폭주 이거거든요. 네. 즉 이걸 거부하면 세 번째 거부가 됩니다. 지금 간호법과 양곡법에 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네. 그러면 야 이게 지금 총파업을 벌이죠. 노동자들은 못 살겠다고 시위를 벌이죠. 그런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대통령이 폭압을 하고 있다. 네. 세 번째 거부권을 하고 있다라는 이 등식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네.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이 예정돼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저기 댓글창에 고정한 우리 전진대회 관련 내용 있잖아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 직결 이걸로만 해주세요. 자,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호남 행보를 따로 했거든요, 지난번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늘 함께 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 행보와 김건희 여사 행보를 따로따로 한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호남으로 갔었더랬습니다, 순천.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현지에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흥이었고요. 7일입니다. 고흥과 네. 순천이요. 예. 고흥에 가서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하나는 고흥에 가서 네. 이 소록도를 들렀거든요. 이 소록도를 들렀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 사실상 유경수 여사가 떠오르게 됐어요. 네, 원래 네. 이제 유경수 여사 아시다시피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한센병을 그래요. 예. 나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 접촉만 해도 다 옮는다 하면서 네. 완전히 그 배타시하고 뭐 천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경수 여사가 당시에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다니면서 직접 손도 잡고 하면서 이 환센병에 대한 인식을 바꿨거든요. 제가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어릴 때 얘기는 하지만 나 환자라고 불렸죠. 한센 그렇죠. 씨병. 이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되게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는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질환이잖아요. 네. 유경수 여사가 가서 손을 덥석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손을 잡힌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유경수 여사의 진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졌던 소록도 방문인데 그걸 연상케 하는 김건희 여사의 방문이었다. 소록도 방문이었다. 예,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이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가 이쪽 언론에서 어느 쪽 언론에서는 보수 정권의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이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경수 여사 다음이다 소록도 방문에 대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소록도 방문을 유경수 여사가 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71년도 보통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한번 방문하고 말고 막 사진 찍히고 대개는 그러잖아요. 근데 유경수 여사는 안 그러셨어요. 71년도에는 나주에 가서 한센인촌을 갔고 그 다음 해에는 익산을 갔어요. 한센인촌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소록도의 환자의 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다과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한센 병에 대한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신 게 74년도 아까 뭐 정론님 말씀하셨지만 74년도에 전국에 있는 한센병 이 환자들이 네. 모두 다 돈을 모아서 네. 소록도에 공덕비를 세워요. 아하, 그것 때문에 소록도에 방문했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 이번에 사실 보수 정권의 영부인이 처음 방문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한센인 병을 환자들을 이렇게 돌봤던 유경수 여사가 떠오르게 하는 행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소록도에 가서 유자청을 선물하고 그 다음에 순천을 갔어요. 네네. 아랫장 시장을 갔는데 실제로 이 기사 보시거나 혹은 지금 유니크라고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혹시나 이게 또 호남이니까 네네. 어떤 뭐랄까요 뭐 또 다른 시장보다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경호원들의 생각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네. 사진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와중에서 한 그 수산물 시장에 그 수산물을 파는 그 상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 순천 그 정원 박람회 이 개막식에 오시고 막 박람회를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이번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 물건도 많이 팔렸다. 이렇게 네.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헤럴드 경제가 이 기사를 썼는데 실제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그 호응을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예. 자, 저기 문경 오미자 좀 드십시오. 네. 예. 한동훈 장관한테 쌍욕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지금 송영길가 뼈도 못 추리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한동훈 장관이 대응을 하기 전부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잣거리에 뭐 깡패가 갑작스럽게 막 그 쌍욕을 하면서 이 난장판을 벌이는 광경을 우리가 목도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바닥을 드러냈구나. 라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송영길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뭐 다 들으셨겠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뭐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지경까지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밌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돈봉투 사건이 범죄가 아니다. 중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걸 갖고 이 표현 쓰면 안 되죠. 땡땡을 하느냐, XX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건방진 X, 뭐 어린 X 뭐 하면서 300명 국회의원이 자기보다 인생 선배고 검찰 선배인데 능멸을 했다. 뭐 하면서 물병을 던지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현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범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 변호사죠. 그럴걸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지금 분명히 저는 구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구속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안 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물병을 던지겠다고 한다면 법리상 이건 협박 공갈죄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폭행 미수죄? 예, 협박한 겁니다. 협박이잖아요. 던진 건 아니니까 폭행은 아니고 던지겠다고 겁을 줬기 때문에 협박이죠. 네. 그렇죠. 협박죄에 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법리적인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을 변호사가 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또 아주 냉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면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이 586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왜 룸살롱 사건. 왜 기억하시죠? 5.18 전야제에 이 수많은 이
예, 정치인 지금의 정치인들이 간 거. 그다음에 뭐 지금 대법에서는 어쨌든 허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베트남 뭐 추문 사건 네. 뭐 이런 사건들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고요. 혐오 스피치였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예. 뭐 이게 이제 그 조추송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단 조국은 지금 양산에 내려가서 파란 옷을 입고 문재인을 끌어안았다라는 장면을 야 이제 나 정당 만들겠습니다라는 거를 선언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추미애는 매일같이 지금 그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송영길은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감옥 들어가기 직전에 출판 기념회 하는 것도 전 참 드문 일인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다 정치 행위잖아요. 네. 뭐 일반인이 갑자기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정치인이 출판 기념회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뜨악한 표정을 짓는 쪽이 이재명일 거예요. 이재명이는 싫어한대요? 싫어하죠. 그래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은 천하의 나르시시스트잖아요. 자기 애의 거의 아니, 그거는 환자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뭐가 받쳐줘야 나르시시즘도 있는 거지. 이재명이가 나르시시즘이래요? 그렇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요.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하긴 제가 옛날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 네. 제가 어릴 때 개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네.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렇게 이 물만 쳐다보고 살더라고. 지 얼굴 보인다고. 뭐 네. 개도 나르시시즘이 있는가다. 제가 그때 이렇게 배우긴 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총선 이슈가 예. 조국 추미애 송영길로 가게 되면 세 사람 다 사실은 사법 리스크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조국 얘기하면 너 지금 아직 조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재판 어떻게 되니?라고 이제 되받아쳐야 되고 추미애는 아들과 관련해서 지금 고검에서 수사 들어갔잖아요. 송영길은 당연히 재판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묶여서.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몇 명 더 했으면 좋겠다. 더 나왔으면 좋겠다. 문재인이도 좀 나오고. 대통령 지냈다고 출마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오고 그렇죠. 이재명이 나올 거고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조국이, 추미애, 송영길, 거기도 윤미향이, 최강욱이. 나오겠죠? 김남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끌어대서 진짜 뭘 좀 만들어 봐라. 전부 사법 리스크 이게 막 뒤에 달고 좀 그리고 설쳐봐라. 그런 생각입니다. 김남국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에서 무슨 활동한다고 SNS에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보면 이거 나올 욕심이 있는 거고. 윤미향님도 지금 당연히 저는 나올 것 같고요. 문재인도 나올 것 같은 게 딸 있잖아요. 딸이 홍보 비서관이에요. 그래요? 계속 이번에도 김정숙과 문재인이 함께 무슨 공연하는 거를 김정숙이 또 파한대소로 하면서 그 예의 그 웃음을 지어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을 다 SNS에 올리더라고요. 이거 다 사실은 총선을 대비한 그 목적이 아닌가. 예. 그래요. 하여튼 세상 진짜 개판으로 돌아가네. 전부 다 지금 물 보고 있는 개판입니다. 예. 자. 결국 그 개가 물에 뛰어들었었어요. 예. 다시 돌아왔나요? 그래서? 예. 이준석이를 언론들이 다시 띄웁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도 방송에 나가면 방송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신당이 어떻게 될 거냐. 더 기가 막히면 뭐냐면은,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될 거냐. 아니면 노무현이 부산에 계속 떨어지는데도 가는 것처럼 대구에 가는 것도 그런 의미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걸 자꾸 비교를 하면서. 언론도 왜 그러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2021년도를 돌아보면 예. 사실상 조선일보가 띄웠어요.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2021년 5월 셋째 주에 여론조사가 한길 리서치가 했어요. 네. 그 직전까지의 모든 여론조사가 주호영과 나경원이 선두 다툼을 하고 네, 한 그랬죠. 10여 포인트 뒤에 이준석이 있었거든요. 네, 그 5월 셋째 주에 갑자기 한길 리서치가 자그마치 12.7%포인트로 이준석이 앞서는 걸로 갑작스럽게 네, 발표를 해요. 네, 네. 바로 그 다음 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준석 돌풍 이러면서 길게 칼럼을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칼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동훈입니다. 그래요? 그 칼럼 쓰고 17일 후에 윤석열 캠프로 가요. 네. 어찌됐든 이 조선일보 칼럼이 제일 먼저 나왔고 이 네. 두 가지 이 여론조사와 조선일보 칼럼이 나온 이후부터 모든 여론조사가 점점 이준석을 띄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네. 그 옛날 얘기는 할 거 없이 지금 딱 그 모양새예요. 네. 신동아가 이런 칼럼을 게재를 했더라고요. 윤석열은 끝내 시간 문제이지 끝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준석의 시간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 뭐 칼럼을 뭐 게재를 한다든지 뭐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계속 여론조사에 이준석을 포함을 시키고 신당을 포함시키면서 아니 포함시키려면 최소한 뭔가 뭐 창당 주비위라도 뭐 있는 상태라면 또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펌프질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언론들이 다시 이준석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우리 아미고 회원들하고 만날 때마다 받는 질문인데, 이게 이제 이준석 신당 관련이에요. 신당 만들 능력은 됩니까, 저것들이? 그러게요. 사실 신당이란 건 당을 만든다는 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캐릭터, 즉 새가 붙어서 뭔가 움직이려면 현역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준석은 아마도 공천이 있대. 뭐 있다고 자기가 자신은 나올 현역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반박하니까 오늘은 또 6명에서 7명이 있다 하고 숫자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아마도 뭐 이삭 줍기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이삭을 줍더라도 지금 현역들 중에 이준석의 지금까지 행태라든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준석의 밑에 들어가서 함께 당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뭐 지금 천아용인인가요? 뭐 그 중에 그 허은하 빼놓고는 또 김웅 빼놓고는 현역이 없잖아요. 현역이 뭐 지원하는 사람이 또 더군다나 자본이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력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준석의 예언이 틀렸잖아요. 이준석은 강서구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거봐라 내 예언대로 됐다면서 또다시 예언을 한 게 뭐 주수사예요. 또다시 예언한 게 2주 이내로 김기현은 사퇴를 하고 이 당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진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지지율이에요. 네. 뭐 저는 신당 창당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능력이 안 돼요. 예, 뭐 창당 진짜 뭐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좌파들이 네. 이 조중동은 무슨 의도를 갖고 띄우는지 모르겠지만 좌파들이 자꾸 이거를 부추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이 여론조사를 좀 들여다보면 좌파들이 이준석 신당에 나오면은 지지하겠다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저거는 자유파가 분열되는 것을 부추기는 여론이다. 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전략적으로 네.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이준석이한테 힘을 실어줘서 자유파를 분열시키자. 어부지리를 하겠다. 이게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거 때는 안 찍을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선거까지 찍는다고 치자 그러면. 네. 그러면 민주당 표 잠식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당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 이거 이제 우리가 공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이 여론 흐름으로 보면 예. 이준석 신당이 뜨는 게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적어도 예. 이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예, 예. 예, 그래서 만들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설사 만들어도 저게 더불어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고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 자유파 국민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제 선거 5달 남기고 이것들이 지금 주도권을 뺏긴 데다가 네. 그 주도권이 이슈 주도권도 뺏기고 또 중진 용태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주도권도 지금 뺏겨버린 상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노조 불법 파업 조장법. 조장법 이거를 밀어붙인 것도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주도권을 자기들이 되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아까 분석을 해드렸는데 탄핵 이제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노란봉투법은 일단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부권을 양곡법이나 간호사법을 했지만 그것이 이 당 지지율이나 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이 없었어요. 네. 그만큼 민주당이 이건 무리한 법이다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민생에 관련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네.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핵이에요. 이 탄핵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있어요. 예. 총선의 타격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정 예. 운영 자체는 못하게 하겠다.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을 때 167일을 일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임기가 2년이라고 평균 2년이라고 하면 거의 4분의 1, 5분의 1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이건 달라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모든 장관들은 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직무정지가 됐을 때 당연히 국정 공백이긴 하지만 차관이 대행해서 그 업무를 할 수는 있어요. 권한을 대행해갖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방통위예요. 같은 장관직이지만 이 방통위는 차관급이 합의제예요. 방통위원들이 합의제인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날려버리면 직무를 손발을 묶어버리면 딱 한 명 남게 돼서 아무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때까지 방송과 관련돼서 개혁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중지시키자라는 명명백백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 아주 묘수를 장렬해서 저것들을 완전히 한 방 먹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국회법도 무시하고 지금 이동관 탄핵안을 철회한 다음에 11월 말에 다시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꿨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소송 들어갔잖아요. 헌재가 이걸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헌재도 지금 헌재 소장,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전원퇴임을 했죠. 자기 직위를 했죠. 임기를 마쳤죠. 그러니까 헌재가 이걸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내줬으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우려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의정사에서 보지 못했던 온갖 편법과 이 꼼수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정신 차린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12월 9일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뜻깊은 모임은 아마도 고성국 TV의 아미고 회원들이 1년을 돌아보면서 박정희 생가에 모여서 1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1년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미, 저도 구미에 가봤지만 정말 산세도 화려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의미를 담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9일 날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우리 이정근 실장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근과 함께한 이정근 실장과 함께한 이슈 체크였습니다.